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금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봅니다. 서울의 5대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 전원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광대 병원 전공의 126명 전원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으면 북일 정상회담, 즉 일본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와 전격 수교를 맺자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간 기존 북방 한계선 NLL을 무시하고 별도 해상 국정선을 긋겠다고 밝혀 국지도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조금 전 열고 전술 전략 구제와 선수단 운영 미숙을 드러낸 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부를 결정합니다. 발표는 정오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소통하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더욱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어 오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축구대표팀 논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임박, 그리고 손흥민, 이강인 선수 간의 몸싸움 후폭풍인데, 자, 오늘도 축구 전문가 박문성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저희도 한번 얘기 나눴는데 한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하루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주먹질을 했다, 뭐 이런 기사 그리고 비판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이 선수 측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좀 사과문, 해명문을 좀 발표를 하고 나중에 좀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오래가네요. 선수들 다툰 문제가. 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축구협회에서 인정을 하고 한 12시간 만에 일단 사과문을 바로 올렸죠. SNS에다가. 예, 제가 올렸고 그래서 형들과 함께 잘 호흡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무리를 일으킨 것 같다. 죄송하다 이런 이제 취지를 좀 올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몇 가지 그 몸싸움 과정에서의 사실 여부들이 조금 엇갈렸죠. 예. 예를 들면 뭐 주먹질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네. 그래서 이제 보도들이 이제 주먹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이강인 선수 쪽에서는 그러진 않는다. 그건 아니다. 몸싸움을 하거나 마찰이 있었던 건 맞지만 주먹질을 하진 않았다라고 이강인 선수 측에서 어제 또 미디어들에게 또 설명을 좀 했습니다. 예. 이 선수는 사실 현재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못 나왔고 한 일주일 뭐 이 정도는 좀 휴식할 거고 네. 조만간에 좀 입장을 밝힐 거라고 하니까 좀 뭐 어느 정도가 좀 구체화될 것 같고. 자, 어쨌든 네. 상황이 이렇자 이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좀 유럽 생활을 하면서 뭐 유럽 문화에 좀 익숙하다 보니 이런 뭐 행동이 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도 나오는 한편 과거 청소년 대표팀 시절부터 좀 돌발 행동들이 좀 있었어.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강인 선수 좀 많이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 선수고 어떤 선수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일이 또 터지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이 소환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저는 이 행동 자체를 두둔할 필요도 없고 두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단체 종목에서 어떤 개인이 어떤 일탈 행동을 한 거잖아요. 사실 몸싸움을 하거나 또 이렇게 내분의 어떤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좀 문제인데.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SNS에 이강인 선수 SNS인데 뭐 댓글이 한 3만 개 정도가 달렸다고 해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네. 비판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만큼 이강인 선수를 향한 기대, 응원, 지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또 이제 마음이라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몸싸움이나 이런 것은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우리가 축구 현장과 스포츠 현장을 놓고 보면 단체 종목들이 선수들이 보면 뭐 몸싸움을 하고 훈련을 할 때도 이제 부닥치는 경우들이 있죠. 예.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또 그것을 얼마큼 또 뭐 성장해 나가거나 앞으로 발전해 나갈 때 또 어떤 경험의 자산으로 쌓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작년이었나요?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와 약간 말차이 있었는데 그때 몸싸움은 아니었지만 네. 결국은 잘 봉합이 돼서 서로 함께 잘 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게 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유, 뭐 국내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축구팀에서 선수 동료들끼리 싸웠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독특한 건 이런 거죠. 몸싸움을 했는데 그게 바로 확인돼가지고 막 지금 대중적인 이슈로 좀 나왔는데, 원래 유럽에서는 많이 싸우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나오냐면 다 은퇴하고 자서전을 통해서 밝혀지고 그런 경우 많죠.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개인 재임 활동하는 어디 가서 그냥 나 이랬어. 지난 이야기 우리가 이제 썰 푼다고 하는데 네.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게 한꺼번에 지금 아시안 평가 기간에 불쑥 나와버리고 또 축구협도 인정하니까 좀 되게 좀 커진 문제로 좀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말씀 나온 김에 축구협회 비난의 화살이 좀 가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영국 언론이 보도한 이후에 축구협회가 어떻게 보면 진상규명을 더 한다거나 뭐 다른 좀 얘기를 좀 들어본 다음에 사실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곧장 맞습니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선수 측이 좀 뭐 보호막이 없어졌다 할까요? 뭐 비난의 화살을 좀 증폭시켰다 할까요? 네. 축구협회에 그런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어제 사실 되게 황당했던 일이 하나 더 있었죠. 네. 전력강화위원회를 회의를 했잖아요. 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회의한 결과를 브리핑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그 두 선수가 싸웠다는 보도들을 인정을 했고, 그럼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뭐 선수들의 의견도 좀 엇갈리는데 어떻게 좀 풀어나가겠냐라고 했더니 어제 축구협회가 뭐라고 했냐면 정확한 진상 파악 중이다. 네. 그래서 파악을 다 하는 대로 선수들의 이야기 다 들어보는 대로 소상히 밝히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하루 전에는 맞다. 모든 게 다 맞고 더 추가적인 사실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날 전력강화위원회 끝나고 물어보니까 정확한 진상 파악 중이다. 하고 있다. 하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그럼 전날 인정한 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협회가 비판받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 뭐 싸웠다 안 싸웠다 이거를 밝히냐 안 밝히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모든 어떤 이 행정이라든지 하고 있는 게 약간 갈짓자행보잖아요. 중심을 못 잡고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번 우리가 외국에서 영국이나 이런 데서 예. 감독을 헤드코치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매니저. 이제 매니저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영역 포함을 해서 선수들의 이런 관리까지 포함되죠. 매니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클린스만 감독의 매니징, 축구협회의 매니징 이번엔 비판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네. 이 얘기도 해볼게요. 이 손흥민 선수의 사실 반응이 좀 궁금하다는 분들이 좀 꽤 있는데 아직 아무런 입장이 없고 뭐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 아무 얘기 좀 아시안컵 얘기를 하기 싫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 네. 일단 주장으로서 흔히 보통 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뭐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보통 이래 왔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고 반응이 없어서 왜 이럴까 하는 좀 상심이 큰가 아니면 뭐 지금 얘기해서 득될 게 없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다고 보세요? 손흥민 선수 입장. 제가 뭐 손흥민 선수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추측을 해보면 일단은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죠. 계속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시안컵을 주장으로 이끌었는데 아시안컵이 결과적으로는 뜻을 이루지 못했고 또 내분선까지 나오니까 선배나 주장으로서 또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핫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모르겠지만 대중적으로 굉장히 핫한 건 맞아요. 지금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게 다 증폭돼서 보도되는 분위기입니다. 맞아요. 이강인 선수의 지금 사과문도 사과문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는 그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파장 혹은 이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 큰 물결이 조금 잦아들면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입장을 좀 밝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책임감 있게 그동안 행동을 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랬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비판을 축구협회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벤투 전 감독의 발언도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재임 당시에 축구협회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전 축구대표 이천수 씨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번 논란에 대한 협회 태도를 비판하고요.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 부재 지적했는데 한번 연달아서 한번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Have a good performance in the World Cup and the competitions. They should think that the players don't need to rest. Is the most important is the money, is the sponsors and everything. And the national team, in my opinion, is not for sure the most important.
감독이면 그러지 말라고 뭐 하는 거냐고 라고 얘기하면 선수들이 다그치지도 알고 그렇게까지 자기만 맨날 웃고 있고 애들은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면 왜 대표팀 감독을 하고 있냐 이거야. 협회에서도 왜 그것만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야? 바로 기사 나오자마자 이게 나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인 거야. 네, 선수단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클린스만 감독이요. 현재 미국에 있어서 어제 전력평가위원회라는 게 열렸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화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시안컵 4강 탈락의 책임이요. 손흥민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감독으로서 사실 금기되는 게 선수 탓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클린스만 감독이 최악의 방법이죠. 선수 탓을 한 거예요. 아, 전 정말 끝까지 최악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축구 감독이 선수 탓, 남 탓하면 경질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본 얘기도 하지만 예. 이게 꼭 축구팀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회사를 한번 보죠. 회사가 지난해 만약에 되게 성과가 안 좋았어요. 근데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다 너희들 때문에 직원 니네들이 못해서 그랬다. 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합니까? 뭐 경기가 어려웠고 우리 회사 전사적으로 열심히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우리 올해는 우리 모든 전사적으로 모든 직원들과 저도 그렇지만 CEO도 그렇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맞지 않습니까? 나와서 지난해 우리 회사 힘들었는데 다 니네들 때문에 그래. 누가 이렇게 합니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저는 어제 딱 그걸 보고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어허. 진짜? 아시안컵을 망친 게 손흥민, 이강인 때문이다? 그 자체도 맞지도 않지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원인과 결과를 뒤집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수들이 불화가 일으킨 것도 왜 그래요? 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경기력 안 좋죠. 여론 안 좋죠. 선수들 예민해지죠. 그러다가 부닥친 거 아닙니까? 안 좋아서 부닥친 건데 부닥쳐서 결과가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원인과 결과를 완전 뒤집는 행위죠. 만약에 4강 요르단 경기 전날 문제가 있었으니까 예. 그 경기만 유독 안 좋았다 그러면 이 선수들 때문에 뭐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시안컵 내내 6경기 모두 우리가 보는 최악의 졸전이었는데 어떻게 그 앞에 경기들은 두 선수가 정말 숨이 터져라 막 프리킥 넣고 연장전 뛰고 그래서 그랬죠. 이겨준 거 아닙니까? 근데 감독이 나와서 이거를 손흥민과 이강인 때문에 졌다? 아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그래서요. 어제 축구협회 전력평가위원회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는 쪽으로 입장 정리가 됐는데 저희가 한번 그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선수단 관리에 관련해서는 팀 분위기나 내부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지도자로서 팀의 규율과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부족했음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클린스만 감독이 더 이상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대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그리고 지금은 축구협회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조금 전 10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정몽규 회장이 참석해서 경질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정오쯤에 일단 바로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경질 여부가 될 텐데 어쨌든 이제 선임 절차를 무시하고 클린스만을 데려온 게 정몽규 회장이라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알려져 있죠. 취재하는 바로는 어떻게 정몽규 회장이 결자해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 어떤 큰 흐름을 거부하기에는 만약에 뭐 유임을 발표한다? 이거는 엄청난 저항이 될 거고 네. 그리고 아마 축구협회와 회장에게 바로 화살이 돌아갈 겁니다. 예. 사실 이 문제를 잘 정리해도 사실 이 사태를 만든 회장이야 어떤 그 간부 임원들이라고 할까요? 이 책임 라인들에게 분명히 비판의 화살이 좀 갈 텐데 뭐 지금으로서는 한 아까 축구협회에서 얘기하는 건 2시 이후 정도 발표될 거다. 공식적인 발표는 이런 얘기를 하고 브리핑은 있던데. 일단 12시는 잡힌 걸로 나오긴 합니다. 그때 언제 날짜 나올지. 시간을 발표하겠다고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올 텐데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경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어제도 저희가 얘기 나눈 것 중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해야 할 경우 뭐 클린스만 감독 자녀 연봉 그리고 코치들 연봉까지 다 하면 한 10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좀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네. 협회 입장에서 굉장히 좀 뭐 축구센터 건립을 해서 대출까지 받는 상황인데 너무 좀 곤란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눴는데 어떻게 할까? 이 부분 위약금 부분도 조정이 좀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클린스만을 데려왔으니 아니 사비로 좀 남은 주세요 이런 좀 감정적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 위약금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협상의 문제겠죠. 예. 계약서를 일단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보단 줄이려고 한다면 네. 이거는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법리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당연히 클린스만 감독 측도 변호사를 대동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 그야말로 이건 뭐 협상 능력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사비로 내야 된다. 저는 일단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축구협회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는 게 맞죠. 자꾸 이게 사적인 라인을 넣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공적인 라인 속에서 가긴 해야 되는데 하지만 정말 없다 축구협회가. 그래서 나 우리 천안에 축구센터 만드는데 대출도 받았다. 뭐 그러면 이런 방식이 있죠. 이렇게 그 사재로 정 회장의 사재로 그 자녀 연봉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정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 축구협회에 기부를 해야죠. 어허. 기부를 하고 그 돈으로 축구협회가 클린스만에게 주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호주머니를 사비를 털어서 이쪽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축구협회가 돈을 주되 정 회장이 축구협회 돈을 기부하는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돈 문제라서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이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대표팀도 한번 예전에 과거에 이끌었지 않습니까? 중간에 한번 경질됐어요. 근데 또 자녀 연봉 위약금 문제가 나왔었는데 다 받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협상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양보 안 할 겁니다. 그 특히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아유, 이 지금 이제 그동안 들인 돈도 있고 지금 여론도 이래서 이렇게 서로 헤어지는데 그거 만약에 70억이라고 치면 예. 70억을 다 받으십니까? 그냥 한 50억으로 합시다. 이런 우리의 약간 정서적이잖아요. 근데 유럽은 계약서에 있는데 내가 그걸 왜 양보해야 되죠?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마 양보 안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좀 이제 문제는 또 차기 감독이 그러면 누가 될 것이냐. 제가 좀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차기 감독이 누가 되냐 이걸로 좀 옮겨갈 텐데 당장 다음 달에 월드컵 예선이 시작되니까 좀 빨리 선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빨리 이걸 좀 수습하려면 빨리 좀 국내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동의하십니까? 일단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이 있잖아요. 그 두 경기 홈앤더 어웨이인데 두 경기를 맡을 임시 감독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임시 감독. 임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클린스만 감독만이 오늘 경제 발표가 된다면 예. 이제 한 달 정도 남는데 다시 기준 만들고 리스트업하고 면접하고 이러면은 다음 달에 있을 태국과의 경기를 온전히 준비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뭐 한 2달 통상 걸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식 감독이 오기 전까지 급한 불을 꺼줄 수 있는 소방수를 좀 원하는 거죠. 그러면 두 경기를 맡아야 되는데 외국인 감독 불러서 두 경기만 해주세요. 그럼 안 오죠. 그러니까 일단 국내 감독들 중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거고 지금 뭐 미디어를 통해서 거론되고 있는 감독은 울산의 홍명보 감독, 서울의 김기동 감독, 그다음에 지금은 좀 쉬고 있는 뭐 최용수 감독, 네. 안익수 감독, 뭐 또 인도네시아의 뭐 신태용 감독 얘기, 그다음에 또 베트남 감독을 이끌었던 박항서 감독의 네.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 많은 감독들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황선홍 감독은 지금 올림픽 대표팀인데 물리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까 이미 보는데. 맡고 있으니까. 네, 근데 여하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나오는 것은 임시 감독으로 다음 달 두 경기만 해줄 감독인데, 근데 저는 K리그를 맡고 있는 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감독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빼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허. 다음 달 3월 초에 K리그가 개막을 하는데 그 한참 막 시즌 하기도 어려운데 또 대표팀까지 신경 써라? 전 이건 좀 무리스럽다. 일단 두 경기라고 한다면 좀 여유가 있는 감독들에게 좀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이제 또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검증이 된 감독을 그래도 뭐 임시 감독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좀 반대 얘기인데 K리그 감독 중에서도 이 K리그 감독도 하고 대표팀 감독도 하고 겸임 감독 예전에 2014년 월드컵 때 전이었던 최강희 거예요. 감독. 예. 이런 겸임 형태 그리고 검증된 감독을 그래도 좀 맡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홍명보 감독님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언론상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드컵 감독도 했고 지금 또 K리그 감독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고 이럴 수도 있죠. 지금은 일단 당장은 다음 달 두 경기이겠지만 만약에 그 감독이 어느 정도의 비전을 보여주거나 또 스스로의 의지도 있고 평도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정식 감독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면 네. 사실 그런 좀 더 긴 호흡으로는 뭐 홍명보 감독을 포함을 해서 또 후보군이 넓게
확장될 수는 있겠죠. 네. 또 하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또 그래도 일부에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감독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벤투 감독도 지난번에 월드컵 16강 갔고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 지난번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로 돌아가 보면 선수들이 사실 이 국내 감독을 벤투 감독 이후에 클린스만 감독 오기 전에 좀 국내 감독보다는 외국 좀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외국인 감독을 선호했다고 해서 또 그게 좀 반영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선수들 의견을 반영해야 될까? 아니면 이번에는 뭐 카리스마가 좀 있는 국내 감독으로 가야 될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선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아마 의견을 좀 구했다고는 하죠. 여러 의견들이 있었을 거고 아마 그중에 됐을 텐데 사실 근데 문제는 이번 클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는 그런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게 문제였지 여론을 많이 들었던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네. 선수들의 여론이건 전문가의 여론이건 팬들의 여론이건.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감독을 할 때는 뭐 선수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의견들을 잘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지금의 전체적인 한국 대표팀의 향후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요. 우린 이렇게 갈 거다. 또 전 세계적인 축구 전술 트렌드는 이런 거다. 그러니 이런 감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수순을 밟아야지. 지금 이게 또 똑같은데 국내파냐 해외파냐. 네. 이게 왜 중요하죠? 능력 있으면 되죠. 능력이죠. 전 세계적인 축구 트렌드를 따라가면 되는 거고 아까 뭐 카리스마냐 아니냐 그러는데 만약에 국내파 감독 중에는 그렇게 자유분방한 사고를 갖고 있는 감독이 없나요? 해외파 감독들은 모두 다 자유분방해서 또 그런 뭐 장점만 있는 그러진 않잖아요. 요즘은 이제 굉장히 또 열려놓고 서로가 고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하나로 가둬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국내파 절대 해야 된다. 뭐 해외파 절대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열어놓고 능력 있는 사람 데려오자. 저는 이렇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새 감독이 오게 되면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어떻게 잘 사이좋게 만드느냐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뭐 고참들이 이강인 선수 뽑으면은 나 안 와.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화두일 것 같습니다. 새 감독의. 뭐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그런 경험들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뭐 밥도 좀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다툼의 과정들이 많았던 또 이런 생활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전 그거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오쯤에 나온 발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선 향해 힘차게 달리는 정치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아덴만의 영웅 이국종 교수 다들 기억하실 텐데 지금은 국군 대전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국종 교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탈군에 대한 애착이 혹시 저는 이국종 원장님을 짧지만 대단히 깊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또 몇 번 거절당해서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국종 원장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일의 중요성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보여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잘 따라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표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임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시는 저희가 2010년도처럼 적의 도발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국종 원장님은 흰가운도 잘 어울리시는데 군복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 네, 정치권 얘기해볼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영상 보신 것처럼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덴만의 영웅입니다. 이국종 국군 대전 병원장을 만났습니다. 일단 상당히 좀 보면 되게 친분한, 친분이 있어 보이는데 신지호 대변인님, 일단은 한 위원장이
이국종 원장한테 뭔가 좀 제안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죠. 교수신데 지금은 대전병원의 원장으로 계신데 예.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은 사실 여야할 거 없이 모든 정당에서 눈독 들이고 있었던 아주 유능한 인재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힘든 의사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도 묵묵히 해야 될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 제가 뭐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같이 일을 하면서 관련된 뭐 권역 외상센터라던가 관련된 그 현안들을 해결할 의지를 좀 보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어제 대전병원 국군 대전병원을 방문하셔서 하신 말씀들은 군 장병들에 대한 예우를 더 확보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과거에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국종 교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저기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그 모습도 한번 저희가 만나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스러다고. 원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요 긴급 피난이라고 해가지고 다 해도 됩니다. 원래는 그냥 불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긴급 피난이라고 법을 어기는 게 형법에 의해서 허용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협조 요청을 좀 하시고 우리 이 선생님은 교수님은 그냥 필요한데 아무 데나 가장 빨리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훌륭하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있는 동안에 어떤 새로운 거 많이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2018년이니까 한 6년 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강선필 대변인님, 일단은 이국종 원장에 대한 러브콜이 여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국종이라는 인물이 정치권에 들어왔으면은 정말 좀 파급력 있고 굉장히 좀 반향이 컸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들은 네. 사실 정치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직에 영입을 해가지고 차라리 어떤 정말 전문성을 공직의 어떤 제도를 어떤 좋게 만드는데 좀 쓰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말로 그치면 안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 2012년도에 응급의료법 개정을 도왔습니다. 예. 이국종 교수에게. 그래서 권역별로 이제 그 권역별 그 관역센터를 만드는데 설립 근거를 만들었죠. 그래서 과거에 이국종 교수 저서에도 감사함을 표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정치권이 정말 그 이국종 교수를 도와주는 것이지 정치권에 영입을 하는 것이 돕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께서 하도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눈 한쪽이 안 좋다고 할 네.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희생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오히려 이분이 전문성을 잘 펼칠 수 있도록 공직에 영입하는 것이 공직이야. 오히려 저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치권 냅둬라 이국종.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조금 전에 3차 단수 추천 대상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정치부 김태희 기자 나왔는데 한번 속보 좀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어제 면접을 마친 경기도 내 22개 지역구와 전남 충청 지역 공천 신청자 중에서요. 3차 단수 추천자 12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 경쟁자가 없거나 경쟁력이 월등히 뛰어난 경우인데요.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의 정진석 의원, 그리고 경기 안성의 김하경 의원, 또 경기 이천의 송석준 의원, 충남 서산 태안의 성일종 의원, 김포시 을의 홍철호 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틀간 이 PK, TK 지역구의 공천 면접이 시작되고요. 또 국민의힘 공천 면접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선 선거 때마다 대규모 물갈이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후 단수 추천자가 발표되면 그 파장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조 대변인, 일단은 정진석 의원, 성일종 의원 좀 큰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눈에 띄는데 좀 어떻게 좀 주목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그 이제 매일매일 면접을 진행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월등히 경쟁력이 있으신 분들을 향한 단수 공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되신 분들은 뭐 충분히 저희 당에서 후보로 나가도 민주당에 맞서서 당선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되신 분들을 주목하기보다 저는 오늘 발표가 안 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 민주당이나 일부 야권에서 계속 지적을 하시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 공천이 윤심 공천이 될 것이다. 대통령실 출신들과 검사 출신들의 일방적인 공천을 받는 그 윤심 공천으로 흐를 것이다라는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대통령실 출신들 중에 지금 단수 공천이 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전희경 전 의원이죠? 예, 전희경 전 의원 한 분 계시고 대통령이 40년직이라고 알려진 석동현 그분도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충남에서도
저희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 그리고 이동석 행정관 이런 분들도 충남 지역에 지금 출마를 하신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런 분들도 지금 단수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 당의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경선 혹은 뭐 다른 절차를 거쳐서 그 후보로 확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된 곳보다 지금 안 된 곳을 저희가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윤심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방증을 저희가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그 공천 상황이 별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장 큰 특징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험지를 받으면 어려운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부터 푸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없는 지역부터 그런 것부터 빨리빨리 해결을 해 나가고 그렇지만 아직 253개 지역구 중에서 이제 10% 조금 넘은 이제 공천이 되고 있는 거죠. 양 당의 공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킬러 문항들이 수없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슬기롭게 푸는 것. 하지만 우리가 또 94석의 또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과거 지난 선거에서 의석수가 적었기 때문에 사실 현역과 도전자의 갈등이 많이 없습니다. 아하. 근데 원외와 원외의 갈등은 사실 언론이라든지 정당에서 그렇게 많이 관심 갖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윤심이 작용하는지 한심이 작용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총선을 54일 앞두고요. 여야가 부산, 경남, PK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 이 낙동강 벨트를 둘러싼 총력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표 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의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중진 차출에 민주당이 어젠가요? 9곳 중에 7곳을 조기 이 지역에 공천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야가 이 지역 낙동강 벨트에 좀 치열하게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낙동강 벨트는 사실 전체적인 낙동강 벨트를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더 강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저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예. 봉화마을이 있고 또 양산 같은 경우는 저희 야당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인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저희 어떤 민주당의 세가 강했어요. 거기만.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사실 박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 박빙이 예상이 되고 또 여기서 우리가 의석을 차지해야지 전체적인 선거의 판도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뭐 김태호 전 경남지사라든지 서병수 전 부산시장 같이 네.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투입을 한 걸 보면 우리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이 그래도 부산에서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고 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어떤 심판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잘 살려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사수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낙동강 벨트 하면 좀 최고 빅매치가 말씀하신 대로 경남 양산을에 김태호 대 김두관 대 김태호 이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경남지사 지냈고 또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한번 중간 점검 성격일 텐데 김태 기자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 여론조사를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뭔가요? 이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경선 지역을 오늘 오후 3시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공표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김태호 의원이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습니다. 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김두관 의원과 국민의힘 후보로 김태호 의원이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김태호 의원이 48.7%, 김두관 의원이 40.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앞서 국민의힘은 낙동강 벨트 탈환 의지를 밝히면서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을 지역구로 둔 김태호 의원을 양산을에 투입했습니다. 네. 54일 총선 앞두고 정말 이 지역 굉장히 관심 많은 것 같습니다. 신조 대변인님, 일단은 핫플레이스 뜬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양산을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그냥 탈환 의지 굉장히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낙동강 벨트를 지키고 그 바람을 수도권까지 이어가겠다. 남부에서 우리가 북진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하겠다.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부산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연초에 그 비극적인 테러를 당하셨지만 그 테러 이후에 부산 홀대 그런 논란이 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우리 PK에 계신 부산, 경남 주민들께서 굉장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셨다. 그런 여론조사도 민주당 내에서 돌려보고 결과를 받아든 걸로 지금 보도를 통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만큼은 부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후보를 당선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 그 김태우와 김두관이 두 분을 일단 비교해 보자면 둘 분 다 경남지사를 했던 분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경남지사를 하다가 2년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대통령 하겠다고, 대통령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자신을 뽑아준 경남 주민들의 그 지지를, 믿음을 저버리고 대통령 경선에 출마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두 분의 그 선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우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산, 경남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할 것이냐 그거를 따졌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조금 더 나은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나. 네. 공천 잡음도 저희가 사실 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유리한 지점에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필 대변인, 일단 지사 중간에 관뒀다고 해서 이제 좀 선거에 유리한 게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선택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네. 결국에 이 총선은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부산 지역에서 아니면 그쪽 경남 지역에서 국민들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한번 힘을 실어보자 이렇게 할지 구도가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지역입니다만 네. 조혜진 의원 어쨌든 국민의힘 공간에서 요청을 해서 밀양에서 김해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시도의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뛰고 계셨던 분들과 조율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경선을 요구하면서 파열음이 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낙동강 벨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7선을 노리던 김무성 전 대표 얘기입니다. 이건 변호사님, 갑자기 나온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또 불출마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요, 어제 본인 SNS를 통해서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김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유력 정치인이죠.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7선은 물론이고요. 이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까지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스스로 철회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 전 대표는 공천심사를 앞두고 계파 갈등 또 공천 갈등의 가능성이 보이자 이 자신의 출마로 경종을 울리겠다라면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이 부산 중영도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 달가량 선거 운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갑작스러운 김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에 함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이 선거 캠프 관계자들도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출마 이유에 관해서 김 전 대표는 이 공천 시스템이 잘 정착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이 전략 공천이다, 또 개파 공천이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혹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실패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난 1월 1일부터 KBS 라디오 대담을 시작으로 쭉 수많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상향식 공천이 이번 최고의 이 정치 혁신이다라는 점을 주장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2주가량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져서 1월 15일에 출마 선언을 했고 한 달가량 선거운동을 해왔는데 지금 이 선거운동 과정 중에 살펴보니 이 공관위에서 시스템 공천을 잘 정착시킨 것 같고 이 부분이 안정화되는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출마 선언 유지하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신주호 대변인, 일단 제 기억이 맞다면 김무성 의원 전 나올 때 후배들이 못 타서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후배들 길 터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께서 무대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무성 대장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통큰 정치, 통큰 결단을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저희 당의 공천 과정이 잘 되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하시고 출마 선언을 하셨다가 지켜보니까 국민의힘만큼 공천을 투명하고 원칙 있게 진행하는 정당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김무성 전 대표와 같이 봐야 될 분이 한 분 더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분도 지금 당의 시스템 공천에 승복하고 수긍하셔서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두 전직 의원들, 그러니까 저희 당의 책임을 맡으셨던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당의 공천 과정을 앞으로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무성 전 대표 이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듣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저보고 이제 다시 출마해 달라 하는 그런 뭐 요청에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사양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마음이 조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정치가 품격이 떨어지고 타락하고 우리 애들 보기에 정말 민망할 정도로 너무 저급한 문제로 막말 싸움을 갖다 벌리고. 강선필 부대변님, 일단은 절에서 나오겠다고 했는데 후배들 다시 길 터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이해 안 되죠. 예, 김무성 전 대표 정도 되면 정말 중진이고 그야말로 베테랑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도 않지만 그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지금 공천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공천이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8, 90%가 남았는데 무슨 공천이 좀 자리 잡았다는 건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 저기 원래 항보승희 의원 아니었습니까? 불미스러운 일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김무성 전 대표가 컷오프를 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래버리면 이것은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로서는 되게 기분 나쁠 일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대로 된 사람이 와서 이 지역이 안정화돼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무슨 정치 싸움터가 됐느냐 이런 안 좋은 민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을 김무성 전 대표께서 좀 간파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지지율도 좀 잘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기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작업 중에 뭐 각종 좀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떡잎이 져야 새순이 나온다 이러면서 전면적인 공천 물갈이를 예고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중진급 인사들에게 사실상 용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당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선을 활용했다 이런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기 광주을에 출마한 문학진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대표 특보 안태준 후보에게 20%포인트 이상 조사해서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했던 건데요. 사실상 불출마를 요구했다는 게 문 전 의원의 설명입니다. 문 전 의원이 이후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게 당에서 조사한 게 맞냐라고 물었더니 안 위원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경기도팀 비선 조직 의혹을 언급했던 겁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의 공식 조사 결과입니다. 그분이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신조 대표님, 어제도 저희가 이 공천에 비선 개입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문학진 전 의원이 불출마 공고 과정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문학진 전 의원이 그 언론과의 통화에서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 수치를 거론하면서 불출마를 종용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친명이 가고 찐명을 내리꽂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사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문학진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서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를 거론했다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를 어디서 누가 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민감한 정보일 텐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거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은 공천 전체의 얼개를 제시하시고 공천 실무와 세부 사안들은 공관위원장께서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후보들한테 연락을 돌리면서 너 출마하지 마라. 너 여론조사가 낫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계신데 민주당의 공직 의결 시스템 그게 완전히 무너졌다. 공적 과정이 지금 무너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까지 거론하셨다면 그러한 민감한 정보는 어디서 얻으셨는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저는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자정까지 그 자신의 측근들과 의원 그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천 관련한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천의 과정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일단 개인 의견까지 한번 주셨고요. 민주당 지도부가 13일 저녁입니다. 그제인가요? 예, 그제 3일 전 저녁인데 비공개 회동을 통해서 몇몇 의원들의 공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회동 참석자로 지목된 의원들이 이 회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후보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데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저녁에 이태석 회동했다고 하시는데 그는 좀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황선필 부대변님, 일단은 이 회동에서 컷오프 논의 대상자로 언급됐다고 알려진 노웅래 의원이 여기서 언급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뭐 입장 표명하라 당에다 여기 촉구를 했습니다. 일단 김병기 의원 지금 말을 들어보면 자신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회동이 있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는 회동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있었는데 참석자가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냐면 비선 논란이란 말이 먼저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이 당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특히 이 중요한 공천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관위원장도 당대표께서 임명을 하고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도부와 함께 같이 상의해 나가면서 기조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서 점수도 줘요.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또 이 문학진 전 의원과 관련된 통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보통의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돌려봅니다. 제가 선거를 많이 봤지만 보통 두 가지 이유로 돌려봐요. 하나는 잘 결과가 나와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나는 정말 나의 어떤 객관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기 때문에 문학진 전 의원이 말하는 그 여론조사의 결과도 사실 본인의 주장이고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들이 커지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안 좋은 건데, 이렇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지 마라 설득을 하는데 사실 누가 제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은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저는 객관적으로 제일 맞다고 봐요. 누가 어떤 측근이 한다거나 그러면 더 기분 나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신 좀 조율이 잘 돼야지 이게 훌륭히 끝나는 건데,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또 정치적인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많이 좀 격앙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어쨌든 지도부에서 잘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선, 경기도팀, 뭐 이른바 경기도팀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뭐 밖에서 좀 국민의힘이든 많이 공격을 합니다. 실제로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음모론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다? 네. 아니 뭐 누구를 당대표가 누구 만나서 얘기하면 다 비선이라고 해버리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얼마 전의 얘기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정성호 의원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비선 논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의 중진들하고 상의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중진들은 비선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대 정당에서 공격하기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죠. 대장동을 빗대서 공천 잡음을 좀 직접하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또 다른 사법 리스크인 배우자 김혜경 씨 법화 유형 두고도 논란을 두고도 객관식을 던지면서 뭐 이렇게 좀 답하시오라고 했는데 김태 기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객관식 질문을 던졌는데요. 경기지사 시절 일제 샴푸와 초밥, 과일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게 맞냐? 이재명 대표에게 연일 질문을 던졌지만 답이 없자 압박에 나선 겁니다. 이 한 위원장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자 객관식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1번, 나 안 먹었다. 사실은 과일을 안 좋아한다. 내가 과일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냐. 2번, 내가 과일 먹고 일제 샴푸 쓰고 내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거 맞지만 뭐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냐.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3번, 사실은 과일도 다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먹은 거다. 4번, 내가 먹긴 했지만 나는 내 돈으로 산 줄 알았다. 근데 이 4번은 빼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액수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장기간 이어지고 수발 전담하는 공무원만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보기를 넣으면 제가 드리는 문제의 수준이 떨어질 것 같네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이니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할지 매일 얘기를 하는데 답을 안 하니까 사지선다로 객관식을 준 건데 답을 할지 모르겠는데, 신주호 대변인 뭐 고르신다면 몇 번 고르시겠어요? 저는 이 4개 선지보다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뭔가요?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거를 추가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의혹 중에 최근에 또 나온 게 과일을 또 1,000만 원어치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리면서 국민 혈세를 이용해 그러니까 아침에는 샌드위치를 먹고 초밥과 소고기로 점심 저녁을 먹고 과일을 또 후식으로 챙기면서 국민 혈세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의식주를 해결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될 지점이고요. 저는 그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또 주목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일을 옮겼다라고 하는 그 공무원이 말씀하신 게 과일을 보자기에 싸서 30만 원어치의 과일을 보자기에 싸서 관사로 옮겼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과일을 집에서 먹을 때 보자기로 싸서 이렇게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보통 과일을 보자기에 싸서 이제 전달을 하는데 그러한 과일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 의혹도 저는 명명백백히 대답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배우자가 기소된 상황이라서 그래도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저는 그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가 전 국민들에게 분명하고 진실성 있게 사과를 일단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불기소 그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법정에 가서 재판받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혹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수사받고 조사받고 법정에 가서 재판받고 법적 책임이 있으면 책임지라고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너무 이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법과 유형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저는 둘 다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 한동훈 위원장의 질문 요구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건 변호사님, 다른 인물이 대신 답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한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답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어제 한 위원장이 과일 먹은 사람이 과일에 대해서 답해야 되지 않냐라고 물었는데 요즘 좋은 얘기 자주 하신다라면서 그렇다면 명품백 받은 분이 명품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냐라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답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바로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한동훈 장관이 과일 먹은 사람이 과일에 답변을 해야 된다는데 맞습니다. 정말 요즘 좋은 얘기 자주 하셔서 명품백을 받은 분이 명품백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한동훈 위원장이 명품백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뭐 다른 그 국민의힘 뭐 당직자들이 명품백 받지 않았으니까 명품백 받으신 분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도 하고 필요하면 검찰 수사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하고 대신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자 그리고 김태희 기자 이런 사법 리스크 가진 이재명 대표가 지난 설 연휴 때입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과 뭐 직접 통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중진급 인사에 이어서 그다음 인적 쇄신으로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때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통화에서 실제 300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받았거나 받은 사람을 봤는지 그간 상황을 상세하게 묻고 또 들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전화를 받은 이들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고 의심받는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명을 거론한 의원들로 알려졌습니다. 네, 총선이 임박한 시기에 돈봉투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관련자들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이런 당사자들한테 뭐 불출마하세요 아니면 불출마 권유하실 생각 없어요? 이렇게 의도를 좀 물어보려고 하는 의도일까요? 뭘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한 의도 전에 네. 먼저 그 의원들과 통화를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보도에 많이 나왔지만 20여 명 정도가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 특정 장소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또 보도를 보면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20여 명 중에서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고 모두 받았고 모두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이것은 결국에는 공천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딜레마, 즉 킬러 컨텐츠에 지금 킬러 문항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도 어쨌든 상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 이후에 어떤 불출마를 타진하든 아니면 뭐 출마를 뭐 권고를 하든 여러 가지 뭐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 이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돈봉투 연루 의원들의 좀 전화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죠. 송영길 전 대표 옥중 창당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강성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현역 의원
5명의 영입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내용을 좀 제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네. 옥중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 현역 의원들과의 어떤 영입 네. 타진이 됐을까? 5명이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현실적인 구조적인 문제에서 조금 의아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혁신당으로 일단은 당명을 정했다고 합니다. 뭐 정치개혁당이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신주호 대변인 일단은 조국 신당에 이어서 이제 송영길 신당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런 행보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열어준 준연동형 제도 때문에 이런 범죄 혐의자들이 지금 판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마지막 발악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민주혁신당으로 당명을 정했다고 하는데 혁신의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적 여론이 운동권 세력 청산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운동권 세력이 대부 같은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혁신당이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나 있는지 저는 네, 라이브 픽입니다. 총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여기저기서 출마 선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신의 당선보다 3대 낙선을 위해 출마하고자 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인데요. 어제 정유라 씨는 자신의 SNS에 완주 목표는 없고 안민석 의원을 쫓아다니며 무소속으로 경기도 오산시에 출마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어뚜렷한 정책이 없기에 완주는 하지 않는다. 오로지 안민석의 낙선만을 노린다고 전했는데요. 안민석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바가 있는데 정 씨는 안민석에게 내 돈 300조 어디에 뒀냐고 물어보고 윤지호를 데려오라고 하는 게 목표라며 기탁금 1,500만 원이 모이면 후보 등록을 하고 안민석을 쫓아다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이 기탁금이 실제로 모일지 이 악연은 어떻게 막을 내릴지 궁금해지네요. 네, 어제 라이브픽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3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에게 1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는 전 씨의 1심 선고 후 자신의 SNS에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뜻의 고사성어, 사불범정과 단어 진실의 사전적 의미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공범 의혹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는 뜻을 내비친 듯합니다. 경찰이 남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마쳤다고도 밝힌 만큼 조만간 남현희 씨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될 듯한데요. 남현희 씨가 올린 고사성어처럼 세상은 사필 규정을 향해 간다고 하죠.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이 말처럼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